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연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검진 센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데를 가야 하나요? 뭐 추천해 주세요. 맞아요. 그죠? 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댓글에도 여러 개 달렸던 예, 저희 댓글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어떤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 현명하게 검진센터를 고르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영상학과 전문의로서의 팁들을 추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첫 번째로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초음파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의가 검사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예,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현재까지도 계속 되는 건데 네. 방사선사가 일종의 초음파사로 네.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고 저희 나라 의료법에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아니면 최소한 뭐 초음파 인증을 받은 의사가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진 센터들이 하루에 여러 명의 환자들을 받고 약간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초음파사들을 몇 명을 둬서 하루에 막 수십 건, 뭐 100건 넘게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 결국 뭐 PA들이 그 수술방에서 대리 수술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예, 비슷한 거죠. 환자분들께서 이제 검사 받고 나서 결과 설명 받으실 때는 초음파 이제 몇 장, 한 뭐 10장 정도 되는 사진만 보시는데 실제 검사는 이게 동영상 같은 검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놓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 뭐 경력이 뭐 10년 조금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방사선사분들은 이게 해부학적인 기본 지식이 아무래도 의사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질병을 놓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상학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초음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검진센터를 정할 때는 이걸 알 수가 없으시겠지만 내가 가는 병원에 영상학과 전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명찰이랑 이런 게 그 얼굴이 매칭이 맞는지. 되는지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검사받고자 하는 실제 그 의사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초음파는 어두운 데서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딱 커튼 열고 딱 들어오면 어두워서 안 보일 수가 있긴 해요. 긴장도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이거 볼 시간 없어요, 사실. 네. 초음파할 때.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환자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방법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명찰과 이 가운을 유심히 보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상담 전문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 전문의사가 근데 따로 있나요? 예, 이게 그 사람들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뭐 성별로, 뭐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뭐 암이라든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으셨는지, 뭐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런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걸릴 수 있는 병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진 시작 전에 이거를 플래닝을 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설계사구나. 네, 일종의 이 검진 설계사 같은 분이시죠. 그럼 무슨과에서 이 검사, 저 검사, 이 검사를 싹 다 종합해서 개개인에 맞게 그 개인화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심혈관 계통에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거에 특화된 검진으로 플래닝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검사는 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는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그런 상담 전문 의사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검사들 중에 하나인 내시경이죠. 내시경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 센터입니다. 예, 이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내시경 검사가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어쨌든 소독실을 들렀다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면 이 내시경 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B형 간염이라든가 C형 간염, 뭐 아니면 헬리코박터균 있죠. 아니면 에이즈 같은 그쵸. 병도 말고 병 고치러 가가지고 병을 달고 오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시경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소독이 잘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실 수 있는데 네.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학회에서 인증하는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았거나 그게 이게 붙어 있어요?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붙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 두 가지로 크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 홈페이지에 각 학회나 아니면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검진센터를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둘 다 있는 게 제일 짱이겠네요, 그러면. 아, 그쵸. 네. 그 두 개가 다 있으면은 베스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덤핑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손흥민 포트 트릭? 일부 검진센터의 경우에는 이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머리 MRI도 찍고 그 다음에 갑상선, 복부 초음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MRI를 한번 찍게 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시퀀스를 다 찍는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한 2~30분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MRI 검사당. 근데 이거를 이렇게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격을 후려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MRI 중에 이제 필요한 시퀀스가 빠져 있다 이렇거나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1번에 얘기했던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다. 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격에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른 검진센터들이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심하다면 덤핑을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영상 기록과 비교를 해서 판독을 해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영상의학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요 이게 이전 영상에서도 있었던 건지와 비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항상 추적 관찰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이 그 폐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딱 한 영상만 보고 이상이 있네? 근데 그거를 예전 것과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잘못된 판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나 아니면 그런 기록들이 있으시면 그 해당 검진 기관에 제출하시면 이거 과거 기록과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판독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본인의 과거 기록들을 가지고 검진센터로 가주시길 약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CD 복사할 때 얼마쯤 하나요? CD 복사 비용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CD를 가져갔는데도 비교를 안 해주면 별로 좋은 병원은 아니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알기가 이미 어렵겠죠. 시행한 상태니까 또. 예. 그래서 만약에 판독에 저희 나중에 결과지 받아보시면 판독문도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글로 된 거. 거기에 이제 이전 영상과 비교했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그 검진센터를 선택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건강검진 후에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후가 혹시 사후 세개할 때 사후는 아니죠? 헛소리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이게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결국 이제 검진만 하지 않고 애프터 서비스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애프터 서비스 AS 개념이에요. 애프터 데스 아니고 애프터 서비스.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게 한번 정결제 먹고 막 4시간 동안 설사를 막 하면 저 이번에 받아봤거든요. 엄청 힘든데 그걸 하고 딱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장 용종이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검진만 하는 센터일 경우에는 그래서 용종 절제가 좀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 가셔서 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2번 해야 되네. 그걸 또 먹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큰 기관일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질병, 암 같은 게 발견됐을 경우에도 바로 이제 해당 과로 이제 넘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단점은 이제 큰 기관일수록 검진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의 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검진센터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 6가지를 정리하면 띄워드리는 이렇게 표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검진센터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이었고요. 이런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혹시 검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질문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전부 다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